똑똑한 공간에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생활하는 도시에서는 매일 많은 양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댈러스시에서는 스마트 LED 가로등을 설치하고 사물 인터넷 센서를 통해 수집된 실시간 공공 데이터를 AI 기술로 분석해 약 35%의 에너지를 절감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거리에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 주차 정보, 쓰레기, 공기 오염도, 소음, 상하수도 정보, 교통량, 보행자 수, 와이파이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도시의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들어오는 영상을 분석하는 AI는 평소와 다른 특이점이 발견되면 사람에게 알림을 울려 범죄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AI는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루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시민 중심의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도구로서 성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의 기조 강연은 김창경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기술이 변화시킬 미래의 모습을 여러 강연을 통해 선보여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은 물론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데요.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에서는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교수님을 모셔볼까요? 자,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창겸입니다. 제가 이렇게 중차대한 행사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스마트 시티는 도대체 뭘까 제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그렇게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AI. 자,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내 도시가 내 손 안에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뭐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가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도시는 이제 몇 가지의 그러한 그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해운대의 모습인데 굉장히 이제 뭐 멋있게 고층 빌딩이 있는 이렇게 스마트 도시의 면모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또 이제 홍콩에 있는 또 다른 그 도시의 모습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너무 쾌적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 도시가 이제 그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을 저보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 자, 3차 산업혁명까지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었죠, 그죠? 그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라는 것이고 여러 기계들을 프로그램할 수가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것이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얘기라는 건 서로 이제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기 이제 스마트폰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와이파이가 있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되는데 자, 그래서 저기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뭐냐? 건물을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저기 이제 파란색 그 하이라이트 된 게 보이십니까? 그게 전부 이제 커넥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을까? 두 번째도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으면 어떻게 그 정보가 나한테 전해질 것이냐? 그 정보는 이제 전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 저기 이제 그 구름같이 생긴 게 있죠. 그게 바로 클라우드라는 것이고. 자,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 여러분 이제 저걸 보시면 모든 것에 다 센서가 탑재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저기 조그만 이제 그림을 보시면 뭐가 있냐 하면 저기 뭐 전기 스탠드도 있고 네? 청소기도 있으며 뭐 그 무게를 재는 저울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두 다 센서가 탑재돼서 이 센서가 스스로 이제 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저렇게 예를 들면 그죠? 시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칩이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이제 구글에서 이러한 칩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저게 이제 1센트짜리 동전입니다. 그 1센트짜리 동전의 조만큼 면적을 차지하는 그러한 칩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 조그만 칩이 사실은 이제 온갖 조그만 물체에 다 그죠? 장착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칩을 통해서 예를 들면 그 모든 사물들이 다 연결이 돼서 드디어 이제 서로 소통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이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어디 공중 화장실에 간다 그러면 그 화장실에 있는 변기까지 다 연결이 돼서 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모든 것이 다 연결돼서 내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궁금하신 것이 진짜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이 돌아가느냐? 이러한 스마트폰이 있을 것이냐? 자,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아이폰이 나왔죠. 그죠? 아이폰에 새로운 칩이 장착이 돼서 그 소위 바이오닉 칩이라는 것이 장착이 됐는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기 제가 밑에 조그만 이제 그림 사진 두 개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 하면 저기 계신 남자분의 그 영상을 찍을 때 저 남자분의 영상에 초점이 맞춰서,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여성분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려면 그냥 제가 스마트폰만 돌리면 자동적으로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이러한 기능은 없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드디어 스마트폰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고, 저 스마트폰으로 지금 그저 동영상을 찍으면 저기 조그만 네모 보이십니까? 저 조그만 네모가 모든 사물들의 예를 들면 얼굴을 인식해서 이제 얼굴에 그죠? 그 사물에 어떻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인데, 마치 이것이 지금 뭐랑 똑같으냐 하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면서 그러한 온갖 사물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스마트폰 안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이 돌아가고 있다. 자, 그럼 이것이 이제 발전되면 이미 어떠한 기술 수준에 왔냐 하면 디지털 트윈이 나온다는 거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있는 사물이 그대로 디지털화돼서 저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기계들이 저의 패드, 저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고, 이거 보시면 자, 자동차의 엔진이 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동차가 전부 디지털화가 돼서 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비행기가 제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는 엔진일 테니까 엔진이 디지털화돼서 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이러면 도대체 뭐가 좋으냐? 여러분은 이제 비행기,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하는 끔찍한 이제 비행기 사고가 있죠. 그러면 저것이 전부 디지털화돼서 나의 스마트 기기 안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고장 나기 전에 이 비행기가 엔진을 스스로 고친다는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고치는 비행기, 이게 이제 진짜 디지털화된 스마트한 그러한 기기가 일상화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저러한 도시가 있으면 저건 이제 뉴욕시티죠. 뉴욕시티가 바로 디지털돼서 역시 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야, 엄청난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돈은 과연 어디서 날 것이냐? 두 번째는 엄청난 인프라를 운영할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날까? 과연 우리 사람들을 대체하는 로봇이 우리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고, 자,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그러한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저기 뭐 스마트한 빌딩도 있고, 스마트한 라이프도 있고, 스마트한 헬스케어도 있고, 스마트한 에듀케이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빌딩이란 뭐냐면, 저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빌딩 안에 있는 모든 사항이 내가 내 손 안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스마트 빌딩이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뿐더러 별의별 거를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스마트 워터 시스템은 뭐냐?
물을 지금 우리가 아껴 써야겠죠, 그죠?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저기 이제 스마트폰이 있죠. 모든 물이 어떻게 소모가 되는지가 전부 제가 스마트폰 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그 돼지 저금통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으로 지금 그러한 그저 다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스마트 헬스케어 5G 지금 뭐 우리가 무슨 뭐 이동통신이 5G라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5G를 실제로 써보셔서 이득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LTE하고 별로 다른 거 없죠. 왜냐면 우리는 뭐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이런데 LTE하고 도대체 5G하고는 뭐가 다르냐? 우리가 실제로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5G 같은 거는 어디다 쓰는 것이냐? 디지털 헬스케어에 쓰는 것이다. 자, 제가 이제 그저 사고를 입어가지고 자 이제 그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와중에 온갖 저의 그저 신체의 상태 저기 있는 모든 기기들이 다 연결이 돼서 그런 것을 다 보내야 되니까 실제로 5G가 진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은 헬스케어라는 것이죠. 헬스케어도 스마트 시티에서 하면 저런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로 된다 이런 얘기고요. 스마트 에너지 자 이제 에너지는 뭐 새는 데도 많고 모자르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했을 것이냐 이게 이제 뭐 스마트 그리드를 해가지고 어디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쓰이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촘촘하게 망을 짜자 이런 것이 스마트 에너지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작동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스마트 시티다라는 것이고요. 스마트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무슨 뭐 자동차 택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제가 이제 어디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막히니까 이럴 때는 이제 드론을 부른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모빌리티죠. 자 이제 그 앞으로는 모빌리티가 어떻게 되냐? 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있는 거죠. 플랫폼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 변하는 것이 플랫폼인 거예요. 여러분들 테슬라 자동차가 2015년 뭐 모델하고 지금 모델을 비교로 해보시면 모델 3가 전혀 겉모습은 안 바뀌었어요. 네. 이러한 것이 자 모빌리티가 플랫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겉모습은 안 바뀐다. 저기 왼쪽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자 제가 이제 저런 이동수단을 가지고 무슨 뭐 제가 뭐를 예를 들면 이삿짐을 날라야 된다. 그럼 저런 박스형 자동차를 그저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는 아 제가 이제 어디 이제 뭐 우아한 데 가야 되겠다. 가족들이 가야 되겠다. 그럼 저러한 그죠 그 세단형을 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가장 오른쪽은 뭐냐 하면 자 밑바닥 같은 스케이트보드형의 그러한 플랫폼이 있고 여기에 껍데기는 우리가 밀어서 끼운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껍데기를 밀어서 끼워가지고 장착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머르세스 벤츠의 이제 미래 모빌리티인데 하여간 이러한 것이 돌아가는 것이 스마트 시티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자율주행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율주행을 하려면 도시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하면 굉장히 스마트한 고해상도 지도도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해상도가 높은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제 어두우면 자동적으로 그죠? 지금 불이 켜지려면 가로등이 켜지려면 여기 또 스마트 라이트가 필요하다. 하여간 이 모든 것이 다 스마트해지고 스마트해지려면 여기에 모든 것에 다 조그만 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며 이 칩이 다 연결이 돼서 우리의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스마트 시티는 또 뭐가 있냐? 랜드마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스페인의 빌바오에 이제 저기에 새로운 뮤지엄이 생겼다라는 거죠. 스페인의 빌바오는 어떤 도시냐면 여기에 있던 예를 들면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 사실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쇠락되기 시작했는데 저기 이제 새로운 박물관 이러한 문화 도시로 탈바꿈하게 한 것이 바로 구겐하임 뮤지엄이죠. 이 구겐하임 뮤지엄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마치 이제 그 돛담배 같이 생겼는데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프랭크 게리라는 분이 설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뭐 온갖 전 세계에 이제 그 저 양반이 연세만 한 90살 정도 되신 분이에요. 이 양반이 또 뭘 만들었냐면 MIT에 스타타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내에 건물이 저렇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MIT를 딱 가보면 아 이게 진짜 혁신 대학이라는 것이 그냥 뭐 바깥에 길만 다녀서 건물을 봐도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의 저것을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하여간 어쨌든 간에 스마트 시티에는 그죠? 랜드마크가 있어야 된다. 또 건물 자체도 굉장히 스마트한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스마트 시티를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들한테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스마트 시티에서 어떻게 우리는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살 것이냐. 자 스마트한 일상생활 이런 거죠. 그죠? 커피는 줄 서기 전에 주문돼야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요새 커피가 맛이 없습니까? 커피는 요새 다 맛있어요. 네. 무슨 스타벅스 커피건 폴바스 커피건 이디야 커피건 백다방 커피건 다 맛있어. 다 맛있는데 이게 카페가 스마트하게 되면 줄 서기 전에 주문된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저기에 이제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타주는데 여러분들 저 커피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있죠, 그죠? 커피는 다 맛있으니까. 그런데 저 로봇 바리스타는 뭐냐 하면 바로 저 친구가 아침 8시에 와서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 먹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멀리에서 딱 나타나면 저기에 있는 로봇 바리스타는 딱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비했다가 딱 내준다. 이런 거죠. 그죠? 줄을 쓸 필요가 없다. 근데 저 친구가 어떤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어떤 때는 카페 라떼를 먹으면 이런 거를 딱 내준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스마트한 라이프다. 택시는 부르기 전에 와야 된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오송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갔고요. 제가 이제 언제 끝나는지는 이미 SNS에서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끝나는 시간에 저는 다시 오송역으로 갈 테니까 택시는 내가 콜하기 전에 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불러서 오는 택시하고 부르기 전에 오는 택시하고 이거 천양지 차이인 거죠. 자, 이런 게 뭐가 있냐. 우버는 예를 들면 12월 31일 날 어느 도시가 가장 밤늦게까지 노는지를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버콜을 분석을 해보니까 자 새벽 4시에 저기 이제 그 오른쪽을 보시면 가장 피크가 높은 데가 있죠. 역시 우리가 아는 파리는 12월 31일 날 뉴이어 이브에 새벽 4시까지 논다는 거예요. 뉴욕 사람들은 새벽 2시까지 놀고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은 저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 피크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 왼쪽 피크는 뭐냐면 샌프란시스코는 웰빙족들이 많아서 저녁 9시면 집에 간다.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그 맨하탄에 놀러 갔어요. 맨하탄은 새벽 2시까지 술집을 해. 자, 그러면 뉴욕은 이제 5개 보로가 돼 있죠. 그래서 뭐 브루클린, 뭐 스태튼 아일랜드, 뭐 브롱스 뭐 어쩌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새벽 1시 45분이 되면 우버의 알고리즘은 뭐를 우버 택시 기사님들한테 얘기하냐 하면 너 지금 새벽 2시에까지 맨하탄에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맨하탄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술 먹다가 딱 나오면 택시들이 부르기 전에 바글바글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러한 것이 스마트 시티다. 자동차는 사고 나기 전에 멈춰서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뭐 테슬라 자동차가 대표적인데 테슬라는 길을 다니면서 모든 도로의 정보를 다 수집하기 때문에 하루에 수천만 킬로미터의 도로 정보를 다 수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테슬라 자동차가 길을 다니는 것은 바코드 위를 달리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테슬라는 뭐를 아냐 하면 자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에 있으니까 한양대학교는 한양초등학교에 있어요. 한양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한양초등학교는 오후 4시에 파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얘가 한양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더라도 오후 4시가 돼서 한양초등학교 앞에 딱 가면 자동적으로 멈춘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로 가는 자동차는 사고가 안 난다는 거죠. 자, 데이터로 가는 자동차하고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하고는 진짜 다르다.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사고가 나야 안전한 걸 아는 데 비하여
데이터로 가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사고 나기 전에 멈추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새 볼보 저 차가 이제 엄청나게 뭐 회자가 많이 돼 있는데 볼보는 사고 나면 안전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엄청나게 두꺼운 철판을 써야 되는데 비하야 데이터로 가는 자동차는 사고 나기 전에 멈추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경량 제도로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가는 자동차하고 예를 들면 디젤,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하고는 아예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로 가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고 피자는 시키기 전에 배달돼야 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피자가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자는 당연히 다 맛있죠. 피자는 다 맛있는데 왜 맛이 없냐? 우리 집에 배달될 때 그게 식어서 오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피자를 빨리 만들려고 다음과 같이 피자를 만드는 트럭이 이제 대박이 났는데 이게 줌 피자라는 데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로봇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피자를 금방 만들 테니까 우리 집에 띵동하고 배달이 되기 5분 전에 얘가 만들어. 그래서 얘가 딱 만들어서 우리 집에 배달을 할 때는 따끈따끈한 피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피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뭘 시키려면 배달의 민족을 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다 앱으로 시키기 때문에 제가 얘는 뭘 알고 있냐면 김창경이네 집에서는 금요일 날 7시에 페퍼로니 피자를 시킨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6시 55분쯤 자 배달의 민족 켜가지고 피자를 시킬 때쯤 되면 띵동하고 배달이 돼 있다라는 거죠. 피자는 시키기 전에 배달돼야 돼. 이게 스마트 시티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의사는 쓰러지기 전에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되면 여기에 클로버라는 데가 저기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맨하탄에 있는 나스닥 전광판이죠. 여기에 이제 그 상장이 됐는데 뭘 하냐? 여기에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언제 병원에 갔는지가 딱 나오면 이 친구가 언제쯤 쓰러질 거를 딱 인공지능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질 때쯤 되면 그 전에 의사나 간호사가 찾아간다. 이러한 것이 스마트 라이프다. 스마트 라이프가 진행되는 곳이 스마트 시티다라는 것이고요. 화재 신고 없어도 출동하는 소방 드론.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저기 이제 드론이 있어서 불 끄는 거 나오죠. 그죠? 불이 막 나는데 내가 지금 집에 없는데 제가 이제 깜빡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무슨 뭐 가스 레인지를 켜고 나왔어. 근데 불이 막 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다 센서가 가르쳐가지고 이 센서가 이제 소방 드론한테 연락을 해서 이 소방 드론이 내가 연락하기도 전에 와서 불을 끈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다. 이게 스마트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까? 여러분들 스마트 시티에서 사시면 또 무슨 그 이점이 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아무리 스마트하더라도 생활비만 비싸면 거기서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자, 스마트 시티에서는 엄청난 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칩에 의해서 모든 데이터가 다 이제 그 수집이 되고 그러한 데이터가 만약에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가 된다면 그리고 스마트 시티에 여러 개의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저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의 스마트한 기기가 장착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면 3D 프린터 예를 들면 그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뭐 CAD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형 데이터가 개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저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린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냐 하는 그러한 그 패션인 거예요. 하도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도 SNS에 올리니까 드디어 인공지능이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를 알아.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 쉽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저기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맨날 올리는 거죠. 그러면 저 사진을 보면 예를 들면 뭐 머리가 길고 뭐 이 정도의 하얀 티를 입은 여성은 예를 들면 이런 청바지를 입고 이런 백을 들고 있다. 이런 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이제 어떤 여성분이 자기의 신체 사이즈를 여기에 딱 올리면 여기서 이 사람한테 딱 맞는 그러한 옷을 다음과 같이 골라서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죠? 자, 제가 오늘 뭐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게 그죠 유행에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다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이거는 또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어떤 여성 그죠? 그 벤처 스타트업 CEO가 이제 만든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컬러드 피플이죠. 유색 인종들이 자기의 그죠? 피부의 색깔을 찍어 가지고 올리면 드디어 뭐를 알게 돼 있냐 하면 굉장히 유색 인종들도 피부의 색깔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색 인종을 영어로 얘기하면 뭐 블랙 피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블랙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다양한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저러한 화장품이 나오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나한테 맞는 그러한 언더웨어를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라이프를 어떻게 변하게 하느냐, 그런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저게 우리가 얘기하는 데일밴드죠, 그죠? 옛날에 데일밴드 색깔 하나밖에 없었죠, 그죠?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저런 다양한 데일밴드의 색깔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아침에 뭐냐 하면, 자, 스마트한 거울이 있어서 이 양반의 피부의 상태를 얘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피부의 상태가 예를 들면 뭐 이상적인 20대 미모다. 뭐 저 양반이 30대인지 40대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스마트폰이 저렇게 얘기해. 자, 스마트한 거울이 저렇게 얘기해. 그러면 그런데 당신은 이러이러한 그저 결점이 약간 보이므로 무슨 화장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겠죠. 그러한 화장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3D 프린터가 찍어낸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거죠. 완전히 초개인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 여태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블랙 피플 뭐 이렇게 생겼는데 다 달라. 그래서 이거를 3D 프린터로 찍어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찍어내던 그 기계가 드디어는 립스틱도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크레용도 이렇게 다양한 피부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저기 보면 그죠? 여기 화이트부터 블랙까지 거기에 굉장히 많은 피부 색깔이 존재하죠, 그죠? 이러한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3D 프린터다. 자, 이것이 만약에 스마트 시티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구축되어져 있다면, 자,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 시대에 무슨 뭐 손잡이를 열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런 생각, 그죠? 그런 거 있습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두렵죠. 그러면 자, 문을 여는 손잡이를 이런 걸 내가 쉽게 3D 프린터로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장착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이제 랜드마크 그러한 것을 그 디자인한 양반이 프랭크 게리라 그랬죠, 그죠? 프랭크 게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저기 그 양반이 스케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스케치한 거 잘 보세요. 이 양반이 무슨 낫수를 하셨는지 하여간 스케치를 저렇게 했는데, 스케치를 저렇게 하고 그 자기 이제 밑에 그 이제 무슨 뭐 건축 연구소 사무실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걸 던져놨더니 저 스케치가 이렇게 변하더니 이게 이렇게 변하더니 이게 이렇게 변해서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바로 파리의 루이비통 파운데이션이다. 자, 여러분들 파리 가시면 뭐 보실 것도 많이 뭐 루브르 박물관 다 있지만, 여기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가시면 저기 그죠, 프랭크 게리의 스케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스케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무슨 뭐 온갖 건축학 전공하신 분이 만들었을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것을 잘 디자인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플랫폼이 이게 무슨 다소에서 만든 3D 뭐 이러한 플랫폼인데, 하여간 이러한 플랫폼을 사실 이러한 것이 상당히 값도 비쌀 것이고, 이러한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이것을 해서 아까 플랫폼을 사용해 가지고 설계한 것이 지금 바로 동대문의 디자인 플라자라는 것이고, 하여간 이게 요새 이제 이러한 플랫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라는 데서 이러한 것을 설계할 수 있는 가상 플랫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상 협업 공간 옴니버스 이러한 것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은 이러한 그 업체들이 구독으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돈을 얼마 내면 이러한 플랫폼을 쓸 수 있게 이렇게 그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구독하는 것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스마트 시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짜로 쓸 수 있게 창의력 있는 분들이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이 장착되어 있는 거, 이러한 것을 저는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하고, 자, 스마트 시티가 더 좋은 것만 있을 것이냐? 내가 임신한 것을 아마존 알고 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 자, 이게 이제 제가 그 한 재작년 12월 달쯤 뉴욕에 가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존 고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거 슈퍼마켓인데 슈퍼마켓 들어가가지고 그냥 물건만 짚고 나오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다 되는 게, 이게 이제 아마존 고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 분석 슈퍼마켓이 뭐냐? 여러분 이제 아마존 고에 들어가려면 저기 이제 아마존 고에 앱을 다운받고, 저기 이제 헬로 창이라는 게 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요새 얘기하는 QR 코드가 뜨는 거죠. QR 코드를 찍고 여기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스캔해서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슈퍼마켓인 거예요. 그래서 뭐 별의별 그 다 있고, 뭐 스타벅스도 있고 별별 게 다 있는데, 여러분들 저 위를 한번 딱 보세요. 저 위를 딱 보면 엄청나게 많은 센서가 달려 있죠. 저기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 오른쪽에 있는 저기 이제 여성분이, 저는 뭐 저기에 있는 점원인 줄 알았더니 제가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저 양반이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엔지니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자, 제가 이제 여기가 궁금해서 왔는데 여기가 그냥 물건만 집어가면 이제 그 나가면 끝이라고 그래서 내가 혹시 이 물건 넣었다 뺐다 뭐 그래도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집었다 다시 놨다, 저 물건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고 해서 딱 나와서, 제가 결국 저기 이제 저건 바깥이에요. 제가 콜라 2통을 가지고 딱 나왔더니 저기 있는 사람이 접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자, 제가 문 밖에 딱 나가니까 콜라 2통이 딱 계산돼서 끝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저의 행동 분석이 다 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어떤 여성 고객이 여기 오셔가지고 예를 들면 일정한 간격으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무슨 뭐 여성용품을 사신 거예요. 여성용품을 쭉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성용품을 안 사.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분이 혹시 임신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분이 어디 사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예를 들면 산부인과 병원에서 어떠한 가격으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게 다 나한테 예를 들면 문자로 온다, 이런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 시티에서는, 스마트 시티는 내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다. 임신한 것만 알겠습니까?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과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제 생각이 드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죠? 무슨 또 좋은 일은 없을까? 움직임, 행동 데이터 분석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우리의 이제 얼굴 표정은 이미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저런 표정이 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모나리자 미소가 저게 과연 무슨 표정일까? 이게 다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 저기 있는 저 대통령 저런 사람들이 도대체 저 얄궂은 표정이 뭔지, 이게 경멸을 하는 건지 뭐 웃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다 분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어디 물건을 사려고 슈퍼마켓 가. 그럼 거기에 인공지능이 내 표정을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행복한지, 이 사람은 우울한지, 이 사람은 열받아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표정인지에 맞게 스마트폰에 거기에 맞는 할인 쿠폰이 뜬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면 자, 이제 학생들이 이놈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얘들은 뭐 하고 있는지, 이게 다 나와서 바로 내 스마트폰에 다 온다. 제가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학생들이 오늘 뭘 했는지 저 조그만 글씨로 얘가 오늘 감정 상태가 어떤지 뭐 다 알고 있다. 이게 도대체 좋은 사회입니까? 나쁜 사회입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될 것이고, 자, 이런 사대가 온다. 그런데 나쁜 것만 있냐? 고독한 테러리스트. 기본적으로 테러리스트는 기본적으로 행동에 틀림없이 차이가 있다. 자, 뭔가 쭈빗쭈빗하겠죠, 그죠? 여러분, 테러리스트 한 명이 도대체 얼마나 인명 피해를 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항에 이러한 시스템이 작용돼 가지고 이 친구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런 것을 과연 알아내는 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기가 있으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뭐냐면 문제를 알아내라. 문제를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가 넘쳐 있으면 문제를 알아내야 되는데 무슨 문제를 알아내느냐?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저게 이제 스파이스라는 이제 볶음밥을 만드는 그러한 그 창업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볶음밥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맛이 없는 음식을 4개, 그죠?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 4개를 고르라면 저는 뭐를 고를 것이면 첫 번째가 햄버거, 두 번째가 피자, 세 번째가 닭 튀긴 거, 네 번째가 볶음밥인 거예요. 볶음밥은 여태까지 수천억 명이 수천억 번을 먹었기 때문에 저게 레시피 다 알아. 그래서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어느 그죠? 동네에 가셔가지고 어느 동네 중국집에서 볶음밥을 시켜 드셔보시라고. 맛이 없나? 다 맛있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왜 내가 만든 볶음밥은 맛이 없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문제면 그래서 이제 행동을 분석했다는 거죠. 행동 뭘 분석했냐면 자, 유명한 셰프들을 5명을 모셔놓고 인공지능 분석을 해봤더니 볶음밥의 진짜는 뭐였냐면 그 셰프가 이제 하는 웍이 있죠. 웍을 가지고 1초에 3번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볶음밥의 쌀이 밑에 불에 안 닿는 거예요. 볶음밥 쌀은 계속 순환을 하고 있어. 그 1200도에서 계속 순환을 해. 그래서 무슨 뭐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이게 행동을 분석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 결국은 자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볶음밥이 왜 그죠 맛이 없을까? 왜 셰프들은 맛이 있냐? 분석을 해봤더니 마이야르 반응 온 게 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창업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밥을 흔드는 거니까. 여러분 볶음밥의 재료 모르십니까? 볶음밥 재료를 다 로봇이 쓸어줘. 그래서 저 깡통에 넣어. 그래서 깡통이 그죠 1초에 3번을 1200도에서 흔드는 거야. 그래서 깡통이 흔들어 가지고 얘가 딱 그죠? 우리한테 딱 이걸 해주면 그죠? 우리가 딱 가면 깡통이 흔들어서 볶음밥을 우리한테 딱 주면 이 볶음밥은 진짜 맛있다. 이런 거죠, 그죠? 이러한 것이 다 스마트 시대에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행동이 다 분석이 되니까라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대박난 스파이스라는 그러한 이제 그죠? 식당이고요. 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또 요새 뭐냐? 여러분들 요새 뭐 어디 출입하려면 얼마나 복잡한 게 많아요. 뭐를 내라 마라 많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전부 스마트하게 된다는 거죠. 저러한 페데스탈을 딱 지나면 여기 이제 온갖 것이 다 나오고 여러분들 저 조그만 그림 보시면 저기에 무슨 뭐 청소하는 소독하는 로봇부터 시작해서 저기에 예를 들면 제가 점심에 어떠한 것을 해서 그죠? 이 마이크로웨이브에 데워 먹으려고 그래. 데워 먹으면 이게 말로 다 된다는 거죠. 말로 다 하는. 그리고 자동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드디어 여기 사람 모여 있으니까 여기 물러나세요. 이런 얘기도 있고 여기 또 굉장히 사이버 시큐리티가 보장된 그러한 공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공간도 보장을 해주며 하여간 이러한 것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 스마트 시티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에 사실은 가장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우려하는 게 뭡니까? 네? 저게 이제 UV 라이트로 이제 소독을 다 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외선 아시죠, 그죠? 저는 이거 탈 때마다 가장 요새 우려하는 게 오늘도 이 빌딩에 들어오려고 딱 보니까 거기 이상한 무슨 비닐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무슨 뭐 살균 비닐이 붙어 있던데 그게 얼마나 거기에 정말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하겠어요. 네. 그게 무슨 뭐를 죽인다고? 웃기는 소리 하는 거고 네. 저기에 QR 코드를 딱 찍으면 저기에 네, 이 딱 누르는 이게 다 떠서 제가 15층 간다 그럼 15를 딱 누르면 된다. 이런 게 이제 스마트 시티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초고층 건물이 많냐? 여러분들이 이제 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저기 저 고층 빌딩 이런 데서 다 벗어나서 저기 저 사람들이 지금 방독면 쓰고 있죠. 바이러스 들어올까 봐. 저기 뭐가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쾌적한 이러한 환경이 비춰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다. 이런 걸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쉽게 말하면 펜트하우스가 어디입니까? 그게 지금 뭐 강남의 뭐 롯데 뭐에서 지은 그 맨 꼭대기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 탤런트도 살고 엄청나게 비싸고 하는데 저게 진짜 저건 이제 맨하탄에 있는 그 유명한 건물인데 저기에 진짜 앞으로 그죠? 이렇게 잘 갈 것이냐? 이 코로나가 실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평생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빌딩을 어떻게 높게 짓느냐는 가장 중요한 뭐냐면 이 엘리베이터로 몇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 빌딩에 옛날에는 엘리베이터 하나가 수십 명을 그저 날랐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날릴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제가 꼭대기 펜트하우스 사는데 옛날에는 뭐 한 3분이면 올라가는 것을 이제 2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코로나 사태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주거 문화 이런 것도 다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이제 엄청난 데이터가 아까 모인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데이터 분석하려면 전기가 엄청 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하드웨어인데 여기서 뭐 열이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 분석하는데 전기값은 어디서 나올 것이고 이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전부 그죠? 탄소 중립적인 그러한 에너지원으로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탄소 중립 교통수단만 있으면 교통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되며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하게 되면 지금 뭐 에너지 지금 여러분들 기름값 올라가지고 난리인데 에너지 쇼크가 나고 있죠. 그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구 살리는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네.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제. 지구도 물론 살려야죠. 제가 지구 안 살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댓글 달지 마세요. 저 무식한 놈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자 스마트 시티에서 포드 시대 교육이 일어난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저 포드 자동차 이게 1900년대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조립했다는 거죠. 이제 오른쪽은 지금 모던한 그런 자동차 조립 컨베이어 벨트인데 굉장히 다르죠. 그죠? 굉장히 달라. 그런데 변하지 않은 거를 옛날에 그 포드 보고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100년 후에 와가지고 당신 지금 변하지 않은 걸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러면 뭐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자, 100년 전 교실하고 지금 교실하고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대학교도 똑같아. 역시 그저 선생님들이 가서 칠판에 뭐 쓰면서 똑같이 가르쳐. 자, 이게 스마트 시티에서 저런 교육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자,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자, 스마트 시티에는 모든 것이 다 연결했는데 교실에서만 스마트폰 못 쓰게 해. 교실에서 저런 거 다 끊어놨어. 자, 제가 뭐 여러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폰 7이 나왔을 때 이게 1991년에 슈퍼컴퓨터하고 성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 슈퍼컴퓨터가 그때는 얼마라고요? 150억이었다.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실제로 150억짜리 슈퍼컴퓨터를 못 쓰게 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냐. 네, 이런 거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는 것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데,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저렇다. 자,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라스베가스 가전쇼 갔더니 우리나라의 이제 그 유수의 자동차 회사에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프로토타입을 이제 그 출품을 하셨더라고. 그럼 제가 이제 항상 여쭤봐요 그분한테. 자, 그럼 이제 뭐 높으신 분이 계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도대체 이거를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교수님이 지금부터 무슨 뭐 운전을 안 하시면 그 안에서 책을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제가 평소에도 책을 안 읽는데, 네? 제가 이 비싼 자동차에서 책을 왜 읽어요? 딱 그랬더니 얼굴이 빛이 약간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교수님 그러시면 무슨 뭐 그 안에서 컵라면을 끓여 드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영자 씨가 가르쳐준 휴게소 맛집도 내가 다 못 가봤는데 이 비싼 자율주행차에서 컵라면을 먹다가 얘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내 컵라면 쏟으면 어떡하려고. 이런 거죠. 그죠? 도대체 자율주행 자동차는 왜 타는 것이냐? 저게 여러분들 뭐 무슨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입니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저거 1억도 넘어가. 그러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하려면 하루에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테라바이트의 그죠? 데이터를 써야 되는데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쓰면서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을 하려면 이동통신 회사에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냐? 28억인가를 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몰고 나가면 거덜나는 거예요. 거덜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진짜 실현성이 있어.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뭘 하진 거예요.
자, 스마트 시티가 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자 이제 그 요율이 다 조정돼서 내가 자율주행에서 다 이제 돌아다니면 나도 운전 안 하고 내 마루도 운전 안 하고 내 애인도 운전 안 하고 내 자식도 운전하면 이제 뭐 할 것이냐? 저 안에서 뭐 하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자지. 자, 잠자. 네? 자, 이거 조사해 보니까 1등이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싼 자동차를 잠자려고 삽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진짜 뭘 할 것이냐?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즈니스가 있다. 제가 이 얘기만 한 것이지 사실은 스마트 시티가 되면 그 안에서 이제 뭘 해서 먹고 사냐? 이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고, 얼마 전에 BMW에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이게 뜨겁게 유튜브를 달궜다가 이게 아마 내려갔나 그랬는데, 자, BMW는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인 거예요.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자는데 조금 다른 잔다. 네. 자,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자, 이제 점점 재택근무가 원격근무가 일상화가 된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지금 뭐 원격근무가 안 끝내겠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의 근무 형태는 과거와는 같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제가 집에서 하는데, 자, 여러분들 원격근무 뭐 재택근무하면은 너무 편하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지. 옛날에는 제가 출근을 해가지고 나가서 일단 담배 한 대 펴. 네. 점심에 커피 마셔. 이게 다 근무 시간이었는데 원격 근무하게 되면 이게 다 아는 거지. 회사에서는 내가 뭐 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하루에 몇 시간 일했는지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복한 근무 형태인가요? 자, 모든 것을 다 아는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지. 자, 지금 여러분들 저도 우울해요. 여기 계신 스태프들 다 우울해. 여러분들 시청자도 다 우울해. 자, 나도 우울하고 여러분도 우울하고 다 우울해. 코로나가 되면서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그런데 속으로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울증 초기 증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SNS에 워낙에 많은 사진을 올리니까 여러분 저 고양이를 배 위에 놓고 뭐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TV 본다. 이게 무슨 일상생활입니까? 이게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SNS 이걸 딱 올리면 우울한 걸 누가 제일 먼저 한다? 페이스북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나한테 너는 우울한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빅데이터 사회인 것이고,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우울증을 제가 말씀드릴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까? 결국은 지금 스마트폰 하나만 있고 다 지금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스마트폰 하나만 달랑 주전차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스마트폰만 있더라도 우울하면 어떡하라고요? 앱을 켜라. 네. 요새는 우울증이 치료가 기본적으로 앱으로 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인 거예요. 그래서 과잉행동 증후군 이러한 것을 그 앱 게임으로 치료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디지털인 거예요. 자, 디지털 헬스케어가 드디어 스마트한 시티가 되면 이게 이제 드디어 활성화된다는 얘기고, 진짜 대박 나는 거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마트 시티에서 닭은 뭐로 튀깁니까? 닭을 뭐 무슨 기름으로 튀기나요? 여러분들 치킨집 수령공시라고 들려보셨습니까? 저기 조그만 글씨가 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과를 나오건 문과를 나오건 뭐 자연계건 뭐고 다 닭을 한번 튀긴다라는 거예요. 다 닭을 튀겨. 자, 여러분들 제 오늘 이 행사가 다 끝나면 저 유튜브에 이제 김창경 교수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뭐를 강연을 한 적이 있냐면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 그게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28만 회인가 조회가 됐더라고. 재수 없으면 다 200살 산다니까. 네. 다 200살 사세요, 여러분들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니까 저분이 이제 손석희 앵커시죠. 손석희 앵커가 이제 저거를 또 한번 얘기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자, 뭐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살 살아. 그래서 birth와 death 사이에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C가 뭐냐? C가 무슨 chance입니까? 기회인가요? 챌린지, 도전인가요? 그게 아니라 저게 치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200살 사는데 일평생 한번 닭은 꼭 튀겨. 닭은 꼭 튀기는데, 여러분 닭을 뭘로 튀깁니까? 닭은 뭘로 튀기냐면, 자, 보세요. 닭도 잘 팔리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 자식의 개학일, 수능에는 닭이 잘 팔리고
비 오는 날에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는 야 어디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래서 기름진 걸 찾으셨는데 자 기름진 닭을 찾게 되며 한여름에는 치맥이 잘 팔려서 닭이 잘 팔리고 민족의 명절 예를 들면 다 이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면 뭐 우리 어머니들은 뭐 제사상 막 차리셨죠. 요새는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아버님이 그렇게 닭을 좋아하셨지 않냐? 닭을 주문해서 닭을 올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구 경기 롯데 자이언츠 경기가 열리면 자 닭이 잘 팔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닭이 여러분들 맛이 없습니까? 우리 집 주위에 12개의 닭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개 닭집을 다 가서 먹어봤다니까. 다 맛있어. 닭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닭 튀긴 거. 내 지금 여기 있는 가죽 구두를 튀겨 먹어도 맛있는데 닭 튀긴 게 어떻게 맛이 없냐고. 그런데 닭이 왜 맛이 없다? 왜 맛이 없냐 하면 제가 오늘 20마리의 닭이 팔릴 줄 알고 20마리의 상닭을 받았는데 오늘 12마리밖에 안 팔려. 12마리밖에 안 팔려가지고 8마리를 냉장고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녹였다 얼렸다는데 잡내가 나서 맛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닭이 잘 팔리는 날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닭이 잘 팔리는 날씨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오고 어스름하게 해가 지는데 저녁 7시쯤 닭이 몇 마리 팔렸느냐? 이거를 다 분할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으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닭집에서 뭐를 팔아서 돈을 버냐 하면 닭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닭이 언제 잘 팔렸나에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닭집은 닭을 팔아서 도는 게 아니라 스마트 시티에서 스마트 시티가 되면 데이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스마트 시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와 AI 콜라보 토크쇼입니다. 김창경 한양대학교 교수님과 김종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님, 박문구 KPMG 회계법인 전무님, 최준성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 이종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님을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온라인이지만 뜨거운 응원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충청권은 상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미래 공간입니다. 우리 일상에 스며든 AI의 현실과 미래를 소통하는 AI 지식 대중화 축제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해서 이 시대 최고의 인플루언서와 과학자분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 옆자리부터 해서 여기 와주신 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충남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도시설계와 또 건축설계를 담당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주변에 또 여러 프로젝트들을 또 저희가 심사하면서 여러 추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KPMG에서 디지털 혁신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문구라고 합니다. 지자체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디지털 뉴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자문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 ICT 융합연구단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김종훈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최근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건물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와 환경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어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는 한양대학교 김창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들어와 계신데요. 제가 이 충청권 인공지능 주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전에 했던 거를 봤습니다. 이제 뷰티와 AI, 음악과 AI, 스포츠와 AI, 되게 재밌는 주제들과 함께 AI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스마트 시티와 AI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라서 여기 지금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캐주얼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앞에서 김창규 교수님 너무 캐주얼하게 재밌게 해주셔서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토크 콘서트도 조금 더 일반인에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밌고 좀 캐주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김창규 교수님께서 많은 사례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세 분께 지금 하고 계신 연구나 과제, 거기서 어떠한 사례들이 스마트 시티와 AI와 관련돼서 있으신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중에 어느 분부터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무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앉혔나 봅니다. 예. 제가 주로 요즘 하고 있는 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지자체들이 사실 뭐 작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거의 모든 지역들이 걱정하니까 다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뭐 메가시티 이런 쪽으로 가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그 정책들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지자체 분들이 그 기술들 자체도 최신인데 한꺼번에 막 쏟아지잖아요. AI도 쏟아지고 IoT도 쏟아지고 플랫폼도 쏟아지고, 그러면서 원래 하던 숙제는 복지도 해야 되고 청년도 살려야 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해서 숙제는 그대로 있는데 새로운 기술과 과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풀어나갈까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냥 가장 짧은 단어로 얘기한다면 디지털 사회복지사 내지는 복지 포켓몬고를 통해서 골목에서 어떻게 트래픽을 만들 거냐, 그게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AI 기술의 메인은 아니지만 이네이블러로 쓸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자문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지는 스토리도 많이 만들고 있고요. 네. 혹시 교수님이나 박사님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앞서 교수님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도시 차원에서의 어떤 그 에너지 전략적인 그런 수법들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기존의 건축물 또는 이제 앞으로 세워질 도시를 디지털 모델링하고 그것을 이제 에너지 해석 모델링 또는 이제 환경 시뮬레이션 툴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실내의 어떤 사용 패턴이나 어떤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우리 어떻게 이제 제어를 해야 될지 그 예측 기법들을 이제 만드는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그 도시 내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그 발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발전량이 많다고 하면 남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분배하는 게 최적일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 공간 중에 실내로 들어왔을 때는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내 이제 미세먼지 농도는 실외의 농도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한 이제 관계성을 AI를 통해서 해석을 하고 미리 이제 예측한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예를 들면 이제 설비, 예를 들면 이제 환기 장치라든지 공기 청정 장치를 가동해서 좀 더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 지금 그 지역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도시의 어떤 문제들을 지금 학생들과 더불어 가지고 디지털 트윈으로 마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쇠퇴한 마을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도시가 담아야 될 어떤 속성들이 작동돼야 될 기능들이 있는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교통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노인 복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노후화의 측면에서 주거의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도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건축가나 도시계획가들이 접근하는 것에서는 모든 것에 답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협업과 통합의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건축가들이 저희들 쇠퇴한 마을을 학생들과 돌아다니면서 팀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전체의 현재 현황들을 디지털 트윈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또 저희 학교라는 측면, 대학교라는 측면에서 좋은 것은
다학제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2년 과정으로 지금 이거를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첫 해라서 건축학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학과들 예를 들면은 노인 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간호라든가 사회 심리라든가 그리고 또 그런 마을 기업에 대한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학과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리빙 랩의 어떤 센터로서 시험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곳의 어떤 쓰레기 어떤 단순한 문제부터 어떤 노인의 어떤 급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건축적인 차원에서 어떤 집이 노후화돼서 비가 새거나 이런 것들을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것들 실험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만들어서 여러 다학제 간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또 이런 점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각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뭔가 다들 이게 방송이 되다 보니까 조금 굳어 계신 것 같은데 아까 김창경 교수님처럼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경 교수님 지금 강연에 대해서 많이 댓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저도 오늘 이 스마트 시티와 AI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면 이제 워낙 뭐 강연도 많고 책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댓글에서 얘기한 것 중에 저도 무섭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아까 교수님께서 과연 이 데이터가 이렇게 심어서 다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전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수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지구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조금 새롭게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공지능과 또 우리 사람이 공존하는 또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교수님. 아니 제가 본의 아니게 조금 무서운 얘기만 한 건 아니고요. 네, 유익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이제 양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러한 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댓글에 무슨 예를 들면 뭐 전기가 꺼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이제 여기 계신 다 기술 자분들이 다 그런 거는 걱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스마트한 라이프를 사는 것이 스마트 시티라서 사실은 스마트 시티가 되면 굉장히 살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좀 약간 부각을 좀 이렇게 그쪽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구를 살려야 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지구를 살려야 되는 거 맞고 이게 뭐 온실가스 문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진짜 또 그렇게 너무 속도감 있게 돼도 되느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뭐 요새 수소 경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서울에 수소 충전소가 4개밖에 없다 그래요. 아니 3개인가? 밖에 없다 그래요. 그럼 제 생각에도 야 적어도 동서남북에 4개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강원도에서 휴관에서 수소 충전하러 서울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우리의 실제와 이게 정책이나 이런 게 가장 조화롭게 진행될 것이냐. 너무 속도감만 있게 돼서 모든 거를 다 디젤 자동차 다 쓰지 말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 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속도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정책이나 기술들이 되게 속도감 있게 지금 가고 있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요즘에 가장 핫한 주제라고 하면 탄소 중립일 것 같아요. 그 탄소 중립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스마트 시티와 연계되느냐도 되게 큰 이슈로서 지금 막 준비하는 과제들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 스마트 시티는 건축물하고도 연결돼 있으니 이제 스마트 건축물 또 많은 에너지와 연관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김종훈 박사님께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는 뭐 이제 교통과 그리고 안전 그리고 뭐 에너지 그리고 이제 물 관리 뭐 범죄 예방 이런 것들의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어떻게든 그 건물 부분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임무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수법들이 스마트 도시에도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크게 이제 신축과 그리고 이제 기축으로 구분해서 신축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소스들을 연결을 해서 건물에서 쓰는 이제 에너지가 제로가 되게끔 하는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확산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먼저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는 기존의 효율이 낮은 그런 이제 건물들의 성능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높이겠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이고, 그리고 이제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하는 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건물 중에도 이제 업무용 건물과 그리고 주택에 이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겠다, 이러한 전략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뭐 이러한 전략들에 어떻게 이제 적절하게 적용이 될 건가라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AI를 접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기존 건물에 대한 이제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도시, 기존의 건물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디지털 트윈 모델로 모델링하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적절한 제어를 통해서 어떻게 제어할지를 미리 아는 게 중요한데요. 그를 위해서는 이제 기존 건물,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 건물들은 도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면이 없는 경우에 이 건물의 형상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거냐. 그래서 그 수법으로 3D 스캐너를 통해서 스캔하고, 그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수집되는 수많은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AI가 학습하고, 그래서 이제 형상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건물의 에너지라는 게 형상만 있다고 이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형상 정보 바탕으로 건물 자체가 가진 에너지 성능, 그리고 이제 건물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지 그런 행태 정보들이 이제 반드시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취합을 해서 에너지 해석하는 그러한 형태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뭐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뭐 AI 기법들을 통해서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고, 그래서 내일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이 건물이 써야 될, 우리 도시가 써야 될 에너지량을 예측을 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AI가 이렇게 적용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오셔서 되게 기술적인 내용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해는 가지만 조금 더 쉽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럼 최 교수님께서도 아무래도 건축학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도 탄소 중립이지만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과연 건축 쪽에서는 어떻게 또 이걸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 방금 전 이제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건물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안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제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게 하는. 근데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발달함으로써 우리가 내부의 기능만 바뀌는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아까 이제 발제하신 우리 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필수 요소로서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보이는 거를 제가 좀 몇 가지 얘기해 볼까 생각을 해요. 일단 건물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 부분은 건축물의 외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외피가, 기존의 건물은 고정되어 있고 부분적인 이제
창문의 개폐 정도로만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수시로 그런 데이터에 반응을 해서 예를 들면은 날씨가 좀 우리가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그러면은 창문에 있는 루버라든가 블라인드 시스템이 작동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내부의 기능만이 아니라 건축물의 외피에도 그런 변화가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고, 또 기존의 건물이 담당했던 내부의 어떤 기능, 오피스면 오피스, 뭐 학교면 학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건물 자체가 하나의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시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번화가를 가보면은 수없이 많은 이제 간판들이 있는데, 그런 간판들이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대체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이제 도시 풍경, 건축물의 어떤 모습이 미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형태적인 그런 전체의 그런 도시 풍경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가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이제 숙고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또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티 하면은 뭔가 모습이 도시가 확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아닌가, 또 이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다만 도시의 기능을 얼마나 편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준 요소를 우리가 만드는데, 그거를 유비쿼터스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게 만들 것이냐, 존재하는데 그거를 보여서 테크놀로지를 좀 더 형성화시킬 것이냐, 그런 차원의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좀 철학적인 용어도 얘기해 주시면서 잘 풀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댓글에서 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무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디지털 복지사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쪽에 어떻게 보면 좀 따뜻한 AI나 뭐 스마트 시티 적용이 있으셨다,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아, 네. 요즘 제가 원래 건축과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신문을 넘기더라도 지방 소멸 이거는 그냥 넘기는 쪽이고, 뭐 지역 개발 잘 모르겠고, 나는 딴 지역에 사는데, 이렇게 하던 부분들이 요즘은 다 뭔가 이들의 삶,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 만들거나 이런 데서 관련이 되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던지는 또 이제 그 뭔가 단어가 이런 거거든요. 디지털 시대에 한국의 가우디는 누군가. 근데 그 가우디가 피지컬한 건축이나 도시 공간을 설계하는 가우디도 필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데이터의 흐름들, 그리고 데이터가 데이터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국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달성해야 될 목적. 그 흐름까지 쭉 연결해서 달성까지를 책임지고 큐레이션 해주고 이렇게 가이드해주는, 후견해주는 그런 그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내린 그런 방향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면서 쭉 근원을 쫓아가 봤더니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영국, 뭐 핀란드, 뭐 미국 쪽에서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서비스 디자인이 나온 이유가 왜냐면 컴퓨터가 피지컬한 산업의 디자인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니까, 디자이너들의 역할을, 그 부분을 거기서 나왔던 분들이 그럼 나는 사회나 경제 거래 구조 디자인으로 가죠. 근데 사회나 경제 구조가 뭐가 있냐면 도시인데, 도시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노인도 있고 아동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쭉 들어가니까 일견 무섭고, 뭔가 내가 데이터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게 데이터가 쭉 올라오고, 그 보관이 잘못되면 내 정보가 나오니까 무서울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좀 뭔가 스케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스케치를 쭉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모아서, 내지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구축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거냐. 가장 최극단에 있는 거는 노인들이 더 뭔가 복지를 많이 누리고, 청년들이
그 지역에 정주하면서 경제 활동의 일부를 기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더 경제 발전하고 재래시장은 그래서 더불어서 잘 살고, 이런 부분들이 되려면 우리는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을 어떤 과정으로 설계를 해줘야 되고 서로 상관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뭐 서양의 굳이 뭐 그 정의로 얘기하자면 서비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내지는 제가 이제 요즘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회나 경제의 거래 구조를 재설계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공무원분들은 정책을 막 집행하실 때 지자체에서 발품 팔아서 해야 되잖아요. 아동을 보려면은 초등학교 가서 얘가 학교에 왔는지, 굶고 다니는지, 급식 티켓을 줘야 되는지, 편의점에서는 창피해서 못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발품 팔아서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은 나오고 발품은 팔아야 되고 하니까 사실 물리적인 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차가운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이 이페이먼트도 올라오고 CCTV도 올라오고 IoT도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견 차갑게 보이지만 사실은 발품 팔아서 도저히 커버할 수 없는 영역까지, 사각지대까지 가서 그들을 위한 따뜻함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알차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우디나 미켈란젤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마트 시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술을 넘어서 예술, 지금 경제, 사회 얘기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취약계층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취약계층 이제 노후 건축물에 이제 접근이 어려우니 그런 것을 이제 시민단체와 함께 그런 이미지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같이 딥러닝 그런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이제 하나의 틀이 정말로 되게 새로운 틀이 중요하구나라는 저도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뭐 예전에 아까도 김창경 교수님이 이제 프랭크 게리도 얘기하시고 지금 전무님도 이제 가우디를 얘기하신 거 보면은 단순한 건축가가 건축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런 하나의 새로운 혁신 틀, 사회 경제적으로 뭔가 영향력이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시티의 어떻게 보면 기술보다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또 우리들의 이런 생각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좀 연관돼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정은 하진 않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스마트 시티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테크놀로지에 오리엔트 되고 기능에 우선시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 또 그거를 누가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 건가의 그런 프로세스를 누가 짤 것인가의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전제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본받거나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유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경우에 우리 알토 대학이라든가, 그래서 알토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은 공과 대학과 또 우리가 경제학과의 대학, 그다음에 디자인 대학.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미학적인 걸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구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드는 사람이고, 그걸 다른 학자들이 서포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캠퍼스에 있고, 또 캠퍼스에 그런 것을 만드는 창업센터라든가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또 그걸 지원해주는 국가의 기업들, 그래서 그것이 지역사회로 이제 또 테스트베드로 나가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이 어떻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교육과 관련해서 사실 중요한 게 우리가 많은 돈이 들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태양광 패널들을 만드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유치원 학생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3살 버릇 80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가 올바로 에너지, 예를 들어서 스위치를 끄고 또 쓰레기 버리는 그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너무 이런 이슈를 다루면은 뭔가 보이는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현상적인 거. 근데 북유럽 국가들은 사실 우리 생활의 어떤 양식에 있어서의 패턴을 어떻게 바꾸냐가 굉장히 더 근본적이고 더 돈을 많이 경제적으로 또 세이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경제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모이신 분들이 보니까 에너지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경제 경영 그리고 건축 이쪽인데 요즘 그 디지털 뉴딜이나 이런 거 하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자문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토정보공사는 공사인데 국토부 산하에 이제 지도를 따로 만드는 곳은 이제 지리원이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누가 미래의 지도를 만드는 역할을 할 거냐. 근데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그거였어요. 드렸던 자문은 지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누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만드는 동안은 그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겠지만 그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위에 자율주행차도 중요하지만 그 자율주행차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가지고 그 신호가 흐르는 노드가 있거든요. 그 자율주행차가 서로도 대화를 하지만 기지국하도 대화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지자체가 관리하는 신호등하고도 대화하고 하면서 여러 군데로 막 디지털 플로우가 흘러다니는데 그 플로우 흘러다니는 게 다 새로운 생태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잘 지자체 입장에서나 아니면 보험사 입장에서나 그런 그 기지국 입장에서 새로 그 부분들에 대한 생태계 조성은 잘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뭔가 다 선점하시고 포럼을 운영하면서 민간과 공공을 결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에너지도 지금 시각적으로 보면서 제어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 내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내지는 코비드도 그 여러 가지 그 비말들이 흘러다니는 플로우를 여러 가지 형광 물질이나 아니면은 뭐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은 역시 그 국가답게 스테디움에다 가둬 놓고 비말의 흐름을 막 추적하면서 그런 첨단들을 가고 있는 것도 에너지와 어떤 위생 쪽도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흘러가는 게 많고 저희도 지금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새로운 생태계를 경제를 만들어낼 거냐. 호플리 그게 수출할 수 있는 경제면 더 좋고 그다음 교수님은 건축은 그냥 아예 원래 공간을 다루는 영역이라 그 부분 공간이라는 것으로 다 모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가 그 지도 하나로 인해서 뭐 외세가 침입할 수 있고 뭐 국가에 무슨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한 군데 모여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에너지나 막 그 새로운 경제 생태계나 아니면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막 다 모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가 정말 중요하고 공간 정보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공통점이 있다면 그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공통점.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게다가 건기현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예. 교수님 아마 할 말이 많으실 것 아니요, 같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이제 떨어지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오징어 게임 가지고 그죠? 난리가 났죠. 그죠? 난리가 났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 시티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게 관건인데 지금 넷플릭스 디바이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한 7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려고 해도 이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게 뭐 다른 채널로 볼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는 넷플릭스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넷플릭스가 스마트 기기를 못 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저 이게 갈라파고스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계신 그 거주 시민들이 다 스마트하게 되면은 다 좋겠지만 그거를 갈라포고스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점점 더 양극화가 사실은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의 스마트 시티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첨단으로 다 깔아. 근데 저는 뭐 별로, 네? 심지어 스마트 기기가 없어.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자,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또 뭐 우리 전무님도 지금 뭐 그 지방이 소멸한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렇게 이제 통계 같은 걸 조사해 보면 인구 감소가 안 일어나는 도시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데가 인구 감소가 덜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한 도시라는 건 뭐냐? 스마트한 교육이 일어나는 게 가장 우리한테, 그죠? 이게 한 거죠. 그런데 뭐 저도 그렇고 지금 사실 교육에서는 사실은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만을 주입하는 교육을 대학도 마찬가지고 초중고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구는 몰라서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엄청난 규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교육부의 규제,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은 잘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교육과정 하나를 바꾸려면 이게 한 5년 전부터 교육과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5년 전은 이미 생각할 수도 없는 옛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년 전에 한 교육과정을 지금 우리 초등고 학생들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그죠? 대학도 전혀 바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지식주의형, 그죠? 시험 문제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지금 우리가 다시 대선이죠. 대선이니까 지금 사실은 정부가 스마트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스마트해져야 거기에 있는 계획을 세우는 뭐 국토교통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다 있죠. 교육부 별의별 거 다 있죠. 복지부 뭐 전부 스마트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만들 것이고,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유권자의 힘이다라는 거죠. 유권자들이 어떻게 지금 정부를 스마트할 그러한 이제, 네? 한 표를 제시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고, 지금 유권자들이 그러한 것을 표출을 해야 우리가 훨씬 더 스마트 라이프에 가깝게 갈 수 있다, 네? 라고 저는 하여간, 네. 제가 옛날에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육 문제가 정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바뀌어요. 제가 10년 전에 차관했는데 지금도 똑같아. 똑같은 문제 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게 결국 유권자들이 바꾸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스마트한 라이프를 사시려면 거기에 계신 시민들이 다 스마트한, 그죠? 지금 생각을 하셔서 스마트한 정부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네. 이제 저 더 이상 얘기시키지 마세요. 이상. 네, 교수님께서 이제 스마트란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딱 와닿는 단어는 정말 스마트 시티즌, 스마트 거버넌스, 이런 쪽으로 정말 여기 댓글도 나오듯이 그냥 단지 뭔가 공간, 어떤 기술적인 껍데기, 그릇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스마트해질 것인가가 바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꼭 내년에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마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런 거 관련해서 또 김종 박사님 또 어떤 얘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제 기술적인 면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소개를 할까 이 고민들을 했었는데, 사실 온도차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가 필요한 것은 어떤 과학 기술의
기술의 어떤 그 최신 기술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행동 양식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무언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발굴하는지가 스마트 시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귀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과학 기술들을 이제 뭐 최신의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지만 그 기술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거 매뉴얼을 하고 이제 지도하는 그런 과정들도 과학기술 개발과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이게 기술과 또 사회, 교육, 문화까지 연결하다 보니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댓글 나온 것 중에 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세종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마트 시티 이제 국가 시범 도시로 세종시가 지금 선정이 돼서 2018년부터 이제 계획을 해서 지금 준공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것에 대한 이제 실증 이제 도시로서 이제 시흥시나 대구시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질문이 그렇다면 이런 시범 도시인 세종시가 아니더라도 국내 도시에 인공지능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인공지능 적용이라고 하면 뭐 안전도 있고 교통도 있고 뭐 교육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관련돼서 아시는 좋은 사례가 있으실까요? 자꾸 이제 에너지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는 앞서 이렇게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세종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시범 도시가 부산에 있는 에코 델타 시티 EDC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실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도시라고 해서 기존의 그 도시를 스마트화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시범 그 실증 도시가 되는데요. 그 실증 도시가 국내에는 이제 시흥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앞서 말씀드렸던 부산 EDC에서는 그 에너지 공유, 그러니까 남는 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발전을 통해서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그 에너지 중에는 이제 열과 전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열과 전력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AI의 어떤 그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배분하는지 그 관련해서 이제 그 아마 세종시와는 좀 특화된 형태로 시범 도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흥시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해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외피 시스템이라든지 고효율 설비 장비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실증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자율주행 사이트를 다 가본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제일 잘하고 있을 곳은 뭐 현대차겠죠. 현대차 남양연구소나 아니면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 인수하는 데 잘할 것 같고 제가 바라볼 수 있었던 데서 그래도 제일 뭔가 영감을 준 곳이 있다면 그거는 그 차세대 융합기술원 경기도 쪽에 있는 데서 그 성남 쪽 판교랑 같이 해서 만든 자율주행 센터거든요. 경기도 자율주행 센터라는 곳인데 그게 여러 가지 함의점을 그게 뭐 제일 잘한다라기보다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도 나오고 유니콘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나오고 CT와 어떻게 연결돼야 될지도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일단 설계를 되게 잘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지 않는 설계. 그냥 지자체가 관장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자율주행의 전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라이다, 레이다, 뭐 알고리즘, 비전 AI, 5G 등을 쫙 같이 서로 신진대사, 기술 간의 신진대사를 잘 디자인을 한 그 공학자들이 차세대 융합기술원에 있었고 그분들이 이제 쭉 만들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서로 8개가 각각 흩어져서 시장을 응대를 한다면은 뭔가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쫙 경기도가 백업하면서 판교가 백업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쭉 돌아가니까 굉장히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지금 외국으로 상장 나간다고 하는 유니콘급도 이제 거기서 자라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함의점이 뭐냐면 그들이 주로 썼던 게 과기부랑 산업부 예산을 썼어요. 그리고 경기도 예산 썼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교육부 예산 쪽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드신 적 있냐? 내지는 복지부, 내지는 뭐 노동부. 왜냐하면 그들이 만든 그 정말 아름다운 실증, 아름답거든요. 아티스틱한 그 실증을 자 이제 커리큘럼으로 잘라서 보면 5G 학, 라이다 학, 레이더 학, 비전 AI 학, 알고리즘 학, 도시의 관제센터 학, 그리고 그런 것들을 총합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떻게 두 개의 트램이 판교의 실제 시내를 주행하는 여러 가지 군집 주행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따끈따끈한 최고의 커리큘럼들이잖아요. 그게 학생들한테 가야 되는 커리큘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디지털 뉴딜 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인프라로서 작동시킬 게 아니라 잘된 인프라가 뭐 모두가 잘 될 수는 없고 한 10%가 잘 되고 20%가 잘 되면 그 부분들을 좀 잘 보면서 공사든 지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실증을 했으면 그 실증을 잘 커리큘럼화해서 소멸이 염려되는 지역의 골목에 스타트업으로 꽂아주면서 내지는 그 지방 소멸을 우려해서 같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대학교들의 커리큘럼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금으로 인프라는 만들어요. 근데 그 세금은 디지털이기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해서 교육 커리큘럼으로 큰 예산 안 들이고 만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정책의 설계인데 디지털의 카피 앤 페이스트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최첨단 커리큘럼을 만들 거고 그런 것들이 김천의 뭐 교통안전공단이나 관리공단이나 아니면은 도로 그 공단 같은 곳이 있는 곳인데 그런 데서 하는 그 실증도 경북의 그 주변에 김천 지역으로 쫙 만들어 놓으면 뭔가 노동이 부족해서 해외 이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첨단 커리큘럼을 배우기 위해서 남아메리카든 아프리카든 동남아에 있는 여러 한국을 좋아하는 그 첨단 과학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민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엘리트도 많이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게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의 정책들을 만들면 스마트 꼭 시티뿐만 아니라 스마트 정책, 교육, 뭐 내지는 자율주행이 다 같이 하나의 예산으로 뭔가 경제 승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관점에서 역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동까지 나오고 이민을 또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자리 문제나 또 청년 문제나 복지 문제까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스마트 시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의 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암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습니다. 지금 교수님도 처음에 강연하실 때 많은 데이터를 심어서 정말 이 데이터 시티가 유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자율주행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의 개인정보가 팔리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되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한 삶일까? 좀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스마트 시티가 가야 할 방향에서 어떠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미래는 있을지 또 우리가 그런 걸 대비해야 될 게 있을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생각난 것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면서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아까 또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또 혼자 고립돼서 이제 외로워지는 그래서 그런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우리 사는 도시는 어때야 되는가?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현재 모든 정책이라든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의 모든 것들은 떨어뜨리기예요. 그러니까 소셜 디스턴싱 이런 것들이. 근데 원래 이런 소셜 디스턴스란 그런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거는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차원이라고 그 유명한 그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티월 선생님이 쓴 책에 따르면은 우리가 사람이 맺는 관계들은 거리가 있고 그 거리는 친밀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그 엘리베이터 사진에서 우리가 눈치채셨겠지만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코로나니까 떨어져야 이것도 있고 무조건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모서리에서 모서리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나의 정보를 많이 상대방이 읽히지 않으려는 그런 작동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사람이 친해지고 악수하고 친구, 연인 이런 것에 따라서 디스턴스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악수한 디스턴스로.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무조건 모이지 말아라, 몇 메타 이거가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스케일의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스마트 시티에서 우리가 외관만이 아니라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지 서로 외로우면서도 최소한으로 만나거나 거리 떨어서 만나거나 이야기하거나 악수하거나 하이하거나 이런 다양한 행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다양한 기술적인 집약체로서 건축물과 어떤 단지 혹은 도시를 만드는데 제가 그 함부르크 시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지면은 지하철로 가면 이제 빌헬햄스부르크라는 시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함부르크 시가 이제 미래를 10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도시의 어떤 그런 문제들, 사회적인 것만 아니라 에너지, 기후 변화 이런 중요한 이슈들 또 이런 스마트 시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범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런 이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서 그런 각계 사회 계층들이 모이고 그거를 건축 프로젝트, 도시 설계 프로젝트로 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받고 그것에 대한 당선작은 실제로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에너지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태양광 패널만이 아니라 그거를 소프트한 태양광 패널로 하면은 형태가 되게 재밌겠죠. 예? 딱딱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거는 스마트폰 안에서 주인이 이제 시간 되면 이제 오늘 파티해요. 그러면은 내부 공간이 변해요. 그 MIT에서 개발한 건데, 그래서 학교하고 산업체하고 설계사무소 이렇게 연합해서 도시의 공간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그 스마트한 것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내부 공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이 외부 공간에서 거리와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들, 수영장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주민복합센터죠. 그런 공간들이 내외부 공간에 대한 설계에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스마트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거를 자꾸 놓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디스턴스가 의미가 뭐냐.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회복하면서 스마트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그 주제가 스마트 시티인데 그러면 시티만 스마트하면 될 것이냐? 네? 그러면 스마트 농촌은 그럼 뭐 스마트의 반대말이 뭐예요? 네. 그렇게 되냐? 저는 이제 항상 좀 의문점이 뭐냐 하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쉽게 말하면 파가 금값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파 엄청 심어. 그럼 또 그게 갑자기 똥값 돼.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갈아엎어. 도대체 이건 뭐냐? 그럼 파는 어디에 공급이 될 것이냐? 도시에 공급이 될 거잖아요. 그럼 어느 도시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가 다 모이면 그 데이터를 그러면 또 잘 활용할 때는 어디가 있냐? 농촌도 그걸 엄청나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해가지고 그럼 뭐 세종만 맨날 얘기하면 그럼 농촌은 그러면 뭐 양극화는 더 심해지느냐? 사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스마트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수요자가 사실은 그죠? 굉장히 일반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다. 아까 그 치킨집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네? 요새 맛없어서 망하는 치킨집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치킨이 왜 망하느냐? 그게 사실은 데이터 문제거든. 내가 오늘 몇 마리를 이게 다 데이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대도시에서 결국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그거를 그죠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죠 다시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거야말로 또 정부의 문제인 것이다. 네? 지금 뭐 농촌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데이터를 스마트하게 사용하실 그러한 역량이 될 것이냐?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스마트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번에 지금 주제는 스마트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한번 해서 싸늘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너무 스마트 시티만 부각되는 거는 오히려 좀 그죠? 소외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스마트 시티의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운영 전략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 위해 수입되는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뭐 AI를 개발하는 이제 뭐 알고리즘 전문가 또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활용 전문가들의 모두의 고민이겠지만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하는 게 저는 이제 관건이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잘못된 데이터들로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해서 잘못된 지령을 내리게 되면 그 피해는 이제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양질의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양질의 데이터들을 누가 걸러내느냐? 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걸러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통이면 교통 전문가, 건축이면 건축 전문가들이 AI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 필요한 그 데이터들의 어떤 정합성 그리고 이제 오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해서 어떤 그 AI 뭐 교육을 이렇게 좀 이렇게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활용되는 데이터들의 수준을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과학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산업계나 그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이슈가 있으실까요? 그 요즘 디지털 공정거래법이라는 얘기, 공정거래법까지는 그렇고 디지털 공정거래 환경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미 사실은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격을 받고 있긴 하죠. 왜냐하면 구글세 이슈가 있었잖아요. EU에서 구글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데이터 센터가 아일랜드에 있다 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그냥 앱이나 뮤직에 대한 그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비슷한 문제는 그 EU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와 이제 글로벌과 이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공정거래법 측면에서 과거에 이제 공정거래법 하면은 보이지 않고 약자인 이제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이 뭐 클레임을 하고 그랬었는데 데이터를 모으는 것 때문에 암이 존재할 수는 있겠으나 그 암들에 대한 가시성이나 아니면 투명성이나 아니면 룰 메이킹을 훨씬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공시하면서 그 권한 있는 사람들끼리 잘 나눠서 그러면은 보호하지 못할 뻔했다가 내지는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칠 뻔한 그런 산업의 밸류체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을 디지털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서 플랫폼 위에 여러 가지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나 뭐 대기업과의 거래들이죠.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 딱 맞는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적십자사의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뽑아서 줘서 그 피가 사실은 개인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뭐 내가 출혈이고 바늘 꽂았다가 감염될 수도 있고 뭔가 그 헌혈 장소에 갔다가 거기서 코비드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은 어디나 존재하죠. 그렇게 그 헌혈 장소에도. 근데 그 헌혈로 인해서 누가 사느냐면 종적으로 죽을 수 있었던 환자들이 살아나고
병원 시스템이 매끄럽게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측해야 되는 이코노미는 그런 방향이니까. 그리고 대기업을 배불리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중소중견이 사이버 시큐리티나 플랫폼의 투자를 과도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데이터의 주권들을 같이 누리고 시민들로부터 허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득이 우리가 우려하는 실보다 많게 디자인을 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우리가 같이 한 몫을 움직이면서 뭔가 그 탄생하지 못할 뻔했던 스타트업들을 인큐베이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십자사 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 같이 헌혈하시는 데이터 헌혈하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 헌혈이란 말도 참 멋있는 말 같습니다. 예, 저희 60분이 정말 되게 짧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정리를 제가 해보면은 이게 워낙 다양한 분야를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크게 정리는 되지 않지만 스마트 시티와 인공지능에 있어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데이터 품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한 큰 틀 차원에선 정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제도와 정책도 따라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스마트 정부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즌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렇게 아주 전반적인 생애주의적으로 저희가 짧지만 조금 다양하게 얘기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돼서 이제 네 분께 묻겠습니다.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땡땡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크쇼에 참여해 주신 후기를 말씀해 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오늘 그 주제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오른 것은 인공지능 하면서 저는 우리 인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은 결국 사람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그런 사고 과정을 따라서 만든 일종의 우리 프로그램의 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금 그런 논리와 이성 체계만 아니라 감성이 있고 또 이렇게 존재하는 생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의 AI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 인간에 더욱더 가깝고 져야지 되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테크놀로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질문이 올 거라는 얘기가 들어서 중간에 마음이 수십 번 변했지만 이걸로 그 AI는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따뜻한 행동의 촉매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고 그런 행동들을 만들어가는 이해관계자들을 그렇게 행동을 만들어가는 유인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따뜻하게 쓰일 수 있고 설계가 굉장히 조악하면 차갑거나 아니면 무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따뜻한 행동의 촉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인공지능이란 철없는 동생이다. 내 동생이 그 사회의 어떤 그 건강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올바른 정보들을 내 동생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나에게 인공지능이랑 철없는 동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인공지능이 뭐라고 물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요새 인공지능은 먹고 사는 문제다. 지금 인공지능 얘기를 하니까 오늘 유튜브의 그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인공지능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고 이게 된 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나온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을 다른 얘기를 하면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디지털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어떤 지금
칼국수집은 다 맛있어. 다 맛있는데 어떤 칼국수집이 안 돼요. 그럼 거기 계신 주방장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예를 들면 어머님이었다 치자고. 그래서 이 어머님이 우리 집이 반죽이 잘못됐냐? 그래가지고 이제 고무장갑 끼셔가지고 그 안에서 반죽을 다시 연구하시는 분하고 그게 아니라 내 며느리를 해가지고 댓글 별점 관리하는 사람하고 누가 먹고 사냐? 댓글 관리가 훨씬 지금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이 뭐 인공지능하고 천만의 말씀이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화된 사람들만 결국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아주 뼈저리게 느끼셔야 된다. 맛이 없어서 망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 마찬가지예요. 기술이 없어서 망하는 중소기업은 없어요. 지금요. 연결이 안 돼서 망하는 것이고 세상 바뀐 줄 몰라서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시도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그 들으시는 여러 그 시청자들께서 도대체 디지털의 의미는 뭐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분의 참여 후기와 또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강연에서 설득을 당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투표다. 이게 모든 이제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관련된 기술, 과학기술, 뭐 사회 문제, 교육 다 모든 것이 결국에 저희가 좋은 교육을 받고 시티즌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 다 같이 좋은 기술과 또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마트 시티와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유명하신 인플루언서와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좋은 의견을 했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좋은 면뿐만 아니라 다음번에는 나쁜 면에 대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토크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